네, 저희 그럼 지금부터 지구살림 꿈의 학교 청소년 기후위기 공정무역 포럼 우리에겐 밝은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내빈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부성 공정무역협의회 감사님께서 저 대신에 저희 내빈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김부성 감사님? 네. 내빈 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나오셔서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무역협의회 감사 맡고 있는 김부성입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지구살림 청소년 꿈의 학교 청소년 포럼을 이렇게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우리 청소년 패널 청소년 분들과 또 교장을 맡고 계시는 차병산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교장 선생님 홍미라 선생님. 지금 안 나와요? 아니요. 꿈지기 선생님. 네. 꿈지기 선생님, 홍미라 선생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홍미라 선생님은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상임대표 겸 하남 공정무역협의회 상임대표, 지구살림 협동조합 이사장님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해상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고문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아 하남교육재단 아하신문 편집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수호 디자인 건축사무소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병덕 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용춘 감정평가연수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또 교산 신도시 대책단장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 허정임 환경교육센터 단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옥분 시소리 대표님 겸 위례길 사람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박영구 요양원 대표님 참석해 주셨던데요.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혹시 미처 소개 못 해드린 분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들의 포럼을 바로 와주신 많은 분들과 또 지금 내빈 소개를 해주신 김부상 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저희 지구살림 꿈의 학교를 이끌어주시는 홍미라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잇는 재봉틀 예비사회적기업 인정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꿈의 학교와 또 꿈의 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남 미디어 사랑 단장님, 송선희 단장님, 네, 또 제이 미디어 대표 그 김혜일 대표님,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019년에는 어서와 얘들아 공정무역은 처음이지, 2020년에는 기후위기와 공정무역의 과제, 그리고 2021년에는 기후위기 숨과 삶을 위한 여행, 그래서 하남 관광 포럼을 했어요. 그거는 국제 포럼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육의 미래, 그리고 기후위기와 공정무역의 미래는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기 우리에겐 밝은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꼭 열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누가 했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2달 동안 포럼 이렇게 준비한지 기억도 안 나죠. 그런데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새롭죠? 너무 궁금해요. 우리 기후위기 공정무역에 함께하는 이 역할을 우리 청소년들이 풀어내는 포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박수 해주시고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또 질의응답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그 2달 동안 과연 어떤 친구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하여서 이 포럼을 준비했는지 이 포럼의 주인공들인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학교 친구들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구살림 꿈의 학교 학생인 전은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된 하남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꿈의 학교 지구살림 꿈의 학교 꿈장 신서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살림 꿈의 학교 소속 남원고등학교 재학 중인 모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된 김현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포럼을 하다가 제가 사회자다 보니 대학생들의 의견도 한번 같이 넣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저희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얘들아 도와줘 라고 했을 때 한 걸음에 오케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달려와 주신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게스트 여러분들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초대받은 홍익대학교 기계과에 재학 중인 권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초대받은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 중인 김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네, 공정무역 기후위기 포럼 사회자이자 이 포럼의 지도 강사를 맡은 고려대학교 양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친구들이 오늘 할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놨고 저 테이블에 갖다 놨으니까요. 혹시 보시다가 포럼 들으시다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정말 포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저희 친구들이 아까 전부터 저희 이 패널분들이 너무 떨린다고 나 이거 하다가 심장이 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얘들아 편하게 해 노가리처럼 우리 평소에 하는 노가리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더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티를 많이 못 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학생들 여러분들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학생이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기후위기 공정무역 포럼입니다. 기후위기 공정무역 포럼인데 그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후위기는 도대체 왜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은비 학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 이제 당장 우리 일상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뭔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상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생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신서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저는 이미 요즘 한국의 기후만 보더라도 이전에 비해 폭염, 폭우 등의 이상기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를 통해 기후위기가 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서 바이러스 또한 풀려나게 될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학교를 못 가고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를 해결하고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금 한 몇 년 동안 꽤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현수 학생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기후 위기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상 기후 그리고 자연재해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왜 하필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기후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을 뿐더러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저희 어머니 세대나 저는 지금 어르신 분들 세대가 경험하셨던 계곡물을 그냥 퍼 마시고 혹은 그 고드름을 그냥 뽑아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곡물을 그냥 떠 마신다거나 고드름을 뽑아 먹는 듯을 하면은 엄마한테 크게 혼나겠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과 저희 모두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손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더 가면은 수돗물도 이제 더 이상 못 마시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큰 제약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후 위기를 최대한 빨리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혜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고 왜 잘못이 없는 내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끈 유럽 국가들과 중국을 욕하고 중국을 탓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에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 모두니까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지구를 만든 데에는 지구에 속한 전 세계인 모두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육류를 포함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기후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어쩌면 인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음에도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후위기는 결국 모두의 문제이자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되고 결국 저 자신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후위기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위기를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현재 청소년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위협을 생계적으로 줄 것 같은지, 사실 이미 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기후위기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위협을 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서연이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상기후,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기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호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약 5천만 에이커가 불탔고 최소 34명이 사망했으며 거의 6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2020년 8월은 육상과 해영 표면을 합한 온도가 평균보다 0.94도 정도 높게 나타나 2880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뜨거운 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이상기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후에 적응해서 살아가던 생명체가 계속 지구에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체 중 하나인 만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바뀌는 그 이상기후 현상들, 특히 이제 기후적인 것들은 사실 그냥 날씨로는 좀 체감하기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현재를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좀 빠르게 속도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은비 학생은 어떤 위협이 있을 것 같나요? 일단 2050년이 되었을 때 저는 고작 42살인데요. 현재 여러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50년까지 물 관련 위기로 수자원 접근에 제한을 받는 인구가 50억 명이 넘을 것이고 식량, 작물 수확량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50억 명 중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현실의 데이터와 현상을 바탕으로 내놓은 예상 자체만으로도 그 미래를 살아갈 저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이야기예요. 2050년이 되면 지구가 진짜 그때까지 잘 버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과학자들의 어떤 분석에 의해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2050년이 되었을 때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나이들이죠. 저희는 충분히. 그래서 2050년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내가 살아가는 지구의 모습이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이번에는 다혜 친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기후변화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구의 전 지구적 패턴이 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 중에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즉 기후비상사태라는 말은 기후변화라는 말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후와 식량 안보는 관련이 없을 것만 같지만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발생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아랍의 봄은 러시아 등의 곡창지대에서 가뭄이 일어나서 곡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이 국민들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위 발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식량 위기는 결국 국가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곡창지대에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앞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상승한 곡물값이 전쟁이 끝나면 낮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잦은 빈도로 이상기후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식량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식량 문제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식량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의식주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그 식량 문제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주에 타격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될지 우리 모두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와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현수 학생은 또 어떤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일단 기후 위기는 가뭄, 홍수,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요. 일단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나라 자체가 섬에 잠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위험도 지금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투발루 같은 국가가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해수면이 오른다는 것만 상승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우리 할 바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해수면 상승과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원소액투창 이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걔네들이 기후 위기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오피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게 오피셜로 그런 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기후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따로 창궐하는 바이러스가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지금 이제 또 대학생으로서는 사회에 나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어떤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권지용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급격한 인위적인 요인이랑 자연적 요인이 있을 때 급격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라고 하면은 관련된 이제 아까 의식주에서 음식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이나 아니면 식품 생산의 주요 지대가 바뀔 수 있다는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좀 열대 지역에서 구했던 바나나 이런 거를 지금은 제주도나 아니면 남해안 쪽에서도 이제 재배가 가능하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식품 이야기 나왔던 것에 있어서 또 이것들이 어떻게 생산하는 그 지역 자체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살았던 그 생선들이 있는데 이 동해안 쪽에 살던 생선들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이게 더 이상 우리 국내에선 잡히지 않아서 수입산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재민 하구님이라고 할 뻔했네요. 김재민 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담론은 대학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1학년 1학기에 과학 철학이라는 수업을 다루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후 위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문이 있는데 지구적 변화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이라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 일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선언문에 보면은 인간이 초래한 변화는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몇몇 거대한 자연의 힘에 비견될 정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한 구성품이 아니라 자연 시스템의 순환 자체를 뒤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라도
환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패널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뭐 온도, 해수면 상승 이야기도 있었고 식량 자급률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모두 다 시의성이 있는 얘기고 실제로 대학 수업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공동체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국가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일단 개인적인 방안으로는 기초적인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꼭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규칙이라 생각합니다. 또 국가적 방안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는 법률을 통해 처벌 단속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먼저 개인적인 방안으로는 정말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국가적 방안으로는 파리 기후 협약 등에서 정한 규칙들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고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한번 다뤄봤었어요. 이런 파리 기후 협약이랑 이런 것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 방안과 국가적 방안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선 기후 위기의 요인은 그 온실가스 과도 발생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대표적인 기후 위기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적 방안으로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은 기후 위기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인적 방법으로는 당연히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일회용품을 잘 쓰지 않기, 뭐 플라스틱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매연, 뭐 쓰레기 등 다 소각을 하는데 온실가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입장으로는 당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공장과 화력 발전소 등이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공장 자체는 줄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그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이 수력과 풍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완전히 좋겠지만은 아직 그 정도의 기술력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원전으로라도 지금 효율이 가장 좋은 원전으로라도 대체를 하는 것이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개인적 방안에 대해서 또 특히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희가 오늘 이 포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패널들이 다 머그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스틱 컵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줘서 머그컵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이어서 텀블러를 좀 사용하는 편인데 실제로 그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실감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혜 학생은 또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방안으로는 관심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의 소비를 지향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기업을 막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 모두 대체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2020년 기준 6.6%로 OECD 국가 37개 국가 중 37위로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면 불가능보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배출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기업과 국가는 더 이상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위해서도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네, 저희 이제 계속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방안, 또 거대한 담론적 이야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권지웅님이 공대에 다니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비 학생, 현수 학생 그리고 다혜 학생 모두 그 현재 환경을 생각하고 앞으로 대처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핵융합 발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도입하기에는 예를 들면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한계가 있고 그걸 사용하는 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주로 수력 발전은 댐 같은 데 많이 사용할 텐데 그거의 최대 효율은 80에서 90% 정도의 수준으로 가장 큰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처에 보시면 열병합 발전소나 아니면 그런 곳은 주로 화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효율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거 외에는 주로 원자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효율은 가장 좋지만 현재 나중에 방사성 폐기물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질량 결손의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 에너지의 장점이라면 엄청 적은 양의 수소 1kg으로 638테라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핵 분열 대비 7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라면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인공 태양으로 비유를 하는데 온도를 1억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억도 이하가 돼버리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1억도가 유지되려면 이미 그 수소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핵융합 반응이 끊겨버리면 연쇄적으로 에너지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큰 위험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핵융합 발전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 그쪽에 또 연구 산업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을지 또 환경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와 또 동시에 경제력적인 것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을지 핵융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전에 또 은비 학생 이야기한 것 중에 파리기후 협약 같은 그런 국가적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제 법률안적인 것들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과에서 또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문과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김재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패널분들께서 개인적 해결책 또는 기술적 해결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기후 위기는 개인적 해결책 또는 개인적 해결책 또는 미시적 해결책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전환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현행 헌법 제35조 1항에 환경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현행 헌법 제35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생길 때 8차 개헌 당시 전두환 정부 당시에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생겼던 것이라 굉장히 유보적 성격이 강하고 또 실질적인 실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아까 많은 패널분들께서 언급하셨듯이 파리 기후 협약 등등의 국제적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의 지체된 헌법을 조금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에 남아있는 법률 유보 조항을 좀 삭제하고 생명체 존중안, 기후변화 대처안, 에너지 정의안 등을 신설한 후에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담은 개헌안이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기후 위기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 모든 법 또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헌법부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진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국가적 방안으로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법률안에 대한 특히 헌법에 관한 이야기까지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들과 너무 또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환기를 하기 위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질문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공간이 좀 목소리가 퍼져나가면 잘 울리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까지 또 그게 울림이 돼서 웅성웅성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담이나 혹은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업을 우리가 다 학생들이니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진행한 수업이 가장 여러분들이 들었던 제일 최근의 수업이었겠지만 사실 저도 비전문가이고 학교에서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수업은 혹시 언제 들었었던 건지 기억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은비 학생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 온난화 같은 단어들로 많이 배웠었는데 사실 수업 당시에는 기후 위기라는 것이 크게 와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점점 기후 위기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은 그저 얕은 표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들은 뭔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없었나요? 그냥 지구 온난화 같은 게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분리배출을 잘해라 이런 느낌만 배웠어서 사실 심각성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현 학생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네. 일단 은비가 말한 것처럼 그 초등학교 때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기후 위기라는 것을 크게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것은 그 실생활 속에서 아니면 핸드폰을 보다가 가끔씩 들어본 정도고 관련 내용은 지구살림 꿈의 학교에 들어와서 포럼을 시작하고서 더 정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계속 진행될 시 미래의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파리 기후위기 협약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교토 의정서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청소년이지만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이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기후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기후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선생님이 예전에도 언급했었고 또 친구들이 다 동의했던 부분이지만 기후 변화보다는 기후 위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지금 급박한 문제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단지 기후가 변화하여서 그냥 변화했어 이게 아니라 이제 기후가 변화함으로써 우리의 정말 생활과 삶에 큰 위협이 닥쳐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느껴졌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또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현수 학생은 혹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납니까? 네, 저는 일단 기후위기라는 것을 처음 들은 지는 저도 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모두 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된다.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북극곰이 죽는다. 그런 걸로만 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제대로 이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들은 거는 저도 이 지구살림 꿈의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였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다양한 국가 간 사이에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얘기해줬던 파리 기후 협약과 교토 의정서 그리고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지구 평균 온도 변화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평균 변화율이 10년 기준으로 250%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공장 많이 지어서 매연 많이 나와가지고 기후가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만 배워왔던 거를 이제 정확한 통계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로 인한 자료들이 훨씬 더 그 위기를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다혜 학생 어떤 수업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저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수업은 많이 들어왔지만 고등학교 1학년인 작년까지만 해도 딱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세계지리 수업을 들으면서 지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서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를 들자면 저는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을 상상만 해도 설레는 마음이 좀 앞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비행기 여행이 기후변화에 정말 큰 일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제가 여전히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알기 전과 후 그리고 그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에 얼마나 많은 이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서 그게 또 본인에게 되게 반성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레타 툰베리의 다큐멘터리를 봤던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자신이 유엔에 가서 이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또 연설을 하러 가는 그 길에 비행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양심상 그 비행기를 선택하지 않고 배를 타고 태양광 에너지로 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장면을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아마 다혜 학생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실천하는 일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지구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 기후위기에 관한 수업이 대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 경험상 저는 아직 학교에서 이게 깊은 이야기를 다루는 정도의 수업은 들어본 적이 아직 없어서 혹시 대학교에서도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만 우리 대학교 게스트분들에게, 대학생 게스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권지웅님? 제 경험으로 이루어왔을 때는 딱히 특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특별한 의무적인 느낌으로 교육이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세미나에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좀 선택적으로 내가 이걸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접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재민님은 그런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저희 학교 1학년 1학기 교양 필수 중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한 학기 전체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 다룬다거나 하는 심도 깊은 수업은 저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뭔가 대학교 수업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20살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와봐서 알았을 때 제가 제일 환경 파괴에 일조한 나이가 20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그날 워낙 신나서 이렇게 많은 노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고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즐기려고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자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마 20살이 된 거의 대부분의 나이들이 이제 20살이고 또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대학교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후위기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 지구 모두가 겪는 문제인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다라고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 차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현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저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선진국과 경제적 성장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개발도상국 모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으로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환경이 망가지는 건 당장 지금의 일이고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기다려주기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 오염 및 파괴, 개발도상국의 늦은 발전이 있어 선진국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며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비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선 당장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개발에 대한 제약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의 공장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온전히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워 더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쫓다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전 세계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특히 이제 경제 관련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현수 학생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가장 빠르게 축전시키는 원인은 화력발전소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 선진국에 밀집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공장도 외국 소유, 선진국의 소유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개발도상국이 목표로 하지만은 사실상 돈은 선진국이 더 많이 벌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버는 대신에 그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를 선진국이 더 많이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지리적 위치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기후 위기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또한 개발도상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도 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이 기후 위기로 입을 수 있는 더 큰 피해 정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조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진국들의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현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혜 학생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에 있어서 누구의 이야기가 좀 더 우선시돼야 될 것 같은가요? 저도 옆에 현수 친구와 비슷한 입장인데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고 이 기후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하고 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기상기구 WMO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변화가 유발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들 중 개발도상국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1%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 1%도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엄청난 폭우와
홍수로 감이 범람함으로써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걸까요? 기후위기의 책임은 대부분 선진국에게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라니 저희는 기후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아, 내전 등 자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이 환경보호보다 일단 자국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은 90%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의 69.6%를 차지하면서 선진국을 역전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이 실체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감수성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그 국가에서 진행하기 힘든 굴뚝 사업들을 개발도상국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69.9%라는 이 수치도 사실은 선진국의 배출량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편을 갈라서 책임을 떠넘기는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대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또한 무조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며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책임을 떠넘기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하나뿐인 지구니까요. 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하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하고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진국들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려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왔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탄소 배출량이 있어서 선진국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좀 큰 규모의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탄소 배출량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국제적인 조약을 맺을 때 너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더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에게 왜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가 좀 더 급급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대부분 어쨌든 선진국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좀 더 이제 제스처를 많이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대학생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권지영님은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일단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것들이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이득을 덜 취하더라도 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들의 영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위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제가 앞서서는 핵융합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아직 기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발전이나 다른 기술들을 더 점점 개발해서 일본의 화력발전소와 같은 사례로 최대한 그러니까 대기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최대한 감소할 수 있는, 사실상 영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그런 기술들이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가 달라서 그로 인해서 또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담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지금까지 패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환경에 신경 쓰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이제는 환경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모두가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정적 조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기후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도 많은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 같이 함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신철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야기, 기후위기에 대한 담론을 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또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 경제 개발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또 하나의 책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무역은 사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즉 환경에 대한 문제도 공정무역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은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었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이것의 의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질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에 대한 이야기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기후위기보다는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게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 그리고 공정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질문이 2개가 같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함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비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지구살림 꿈의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처음 들어보았고, 지구살림에서는 공정무역 제품도 써볼 수 있었고, 공정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포럼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윤리적 소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정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나요?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값을 주는 무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일한 것에 대해 적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이런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비슷한 나이나 더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일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은 노동보단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공정무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서윤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일단 어떤 공정무역에 대해서 언제 제일 처음 들어봤나요? 저는 작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사회 수업 시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생소한 개념이고 자세히 배우지 못해서 큰 감흥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살림 꿈의 학교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해외 초콜릿이나 커피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임을 알 수 있는 공정무역 마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정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제 수업을 배우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공정무역 제품들은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노동한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공정무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당연한 거래인 공정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공정한 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럼 그 이전까지는 불공정했다는 건가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수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언제 저희 처음 들어봤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공정무역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공정무역 제품들을 소개해 주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냥 저런 마크가 달린 제품이 있구나, 비싸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제대로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게 이제 생산자와 노동자 간의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서로 공정한 대가를 주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럼에 참여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정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포럼에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일을 하실 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으실 거고 또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공정무역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떤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 시민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혜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나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언제 제일 처음 들어봤고 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지구살림 꿈의 학교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면서? 저는 일단 윤리적인 소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윤리라는 단어처럼 윤리적 소비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게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소비라면 이 소비는 결코 옳지 않은 소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초콜릿을 먹음으로써 지구 한편에서는 나무와 숲이 파괴되고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농부들이 착취당하면서 일을 해서 만들어진 초콜릿이야. 그리고 이런 초콜릿을 소비하는 게 윤리적인 소비야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태까지의 무역은 누군가 조금 더 이익을 받는 구조라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을 통한다면 누구에게는 씁쓸한 초콜릿이 아닌 모두에게 달콤한 초콜릿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방법이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저희가 또 이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줬고 또 저에게도 되게 인상 깊었던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방금 이제 다혜 학생이 이야기했던 내가 이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게 윤리적 소비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무역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생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정무역의 제품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이 포럼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간식들도 공정무역 제품들인데 공정무역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의 수나 방법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서연 학생부터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공정무역 제품들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이를 구할 수 있는 경로의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정무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정무역 제품을 파는 매장도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익 경로와 홍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은비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 한국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을 찾아보기 쉽지는 않은데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무역 제품들은 온라인이나 이를 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제품들에 비하면 경로의 수나 방법이 적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고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꾸준히 소비하기 어렵고 공정무역 제품을 일상 속에서 접하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로의 수나 방법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두 친구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수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가 어떠한 물건을 사러 밖에 나가 보면은 그 공정무역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에 저희가 사고 싶은 물건, 뭐 우유, 초콜릿, 뭐 그런 것들 검색을 해도 앞에 공정무역이라는 키워드를 붙지 않으면은 공정무역 제품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실제로 눈앞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냐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것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무역 제품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공정무역 제품 같은 것이 훨씬 더 대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제품과 상품들이 그들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더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일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정무역 마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홍보와 마케팅 등으로 일반 상품들에 대한 경쟁력과 그리고 홍보 효과를 다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홍보 효과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 먹어봤고 사용해봤고 경험해봤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다혜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공정무역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무역 마을로 인정을 받은 하남시에 살고 있는 저도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나 공정무역 카페를 찾아가지 않는 한 공정무역 제품들을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공정무역 커피가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당장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일반 커피 판매점으로 가서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공정무역 판매처 앞에서 거주를 하셨었는데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품을 구입하러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들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고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지 않는 한 공정무역 제품을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무역 제품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대학생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의 1층에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은 다 공정무역 커피를 사서 마시게 되는 것인데 대학교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주변에서 혹은 학교 같은 곳에서 이런 공정무역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공정무역 제품들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지와 함께 그 경로와 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용님부터. 저 같은 경우에도 교내 카페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카페들의 원두를 운반하는 차량들을 보면 공정무역 커피를 하는 차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공정무역 제품이니까 일반적인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1,900원 아니면 2,000원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일반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나왔던 게 그걸 해결하는 게 공정무역이니만큼 그걸 해결했을 때도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계나 아니면 운반해야 됐을 때 인력이 부족하면 그걸 외골격 슈트를 이용해서 좀 도와준다는 등 그런 식으로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무역 과정에서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또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공정무역 커피가 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저희 학교는 2,500원이어가지고 졌네요. 저희 학교도 좀 가격이 낮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재민님은 어떤 경험 있으신지? 저는 사실 공정무역이란 말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정무역 제품을 실제로 사보았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많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정무역 제품들을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무역 제품들을 잘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지원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정무역과 이제 기후 위기가 어떤 연관 관계에 있는지도 저도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겨우 알게 돼서 굉장히 이런 노력을 일찍부터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남에서도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사에 이제 갔었을 때 그런 생협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사실 저희 하남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를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경로가 있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또 제가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우리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혹시 이 포럼을 듣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거기에 방문하셔서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무역 제품을 우리가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경험을 해봤어요. 대부분. 그랬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또 단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또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우리 서연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장점은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 즉 공정무역이 시작된 이유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약간 비싼 가격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장에서의 공정무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무역 제품의 경쟁성을 갖추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더 생겨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공정무역 자체의 의의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 공정무역 제품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줬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정무역 가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매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매장에도 공정무역 제품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은비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저는 지구살림 꿈의 학교 활동을 통해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장점은 정말 당연하게도 생산자에게 제값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은 일반 초콜릿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고 공정무역 초콜릿은 조금 더 가공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정무역 커피 믹스도 체험을 해봤었는데요. 초콜릿과는 다르게 커피 믹스는 일반 커피 믹스와 차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굉장히 미식가처럼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해서 또 그걸 먹어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뒤에 있으시니까 드셔보시면서 우리 은비 학생이 느낀 바가 맞는지 한번 체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생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무역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그 존재 가치는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판매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 생산자 또한 모두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인건비를 통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들은 그 중간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다른 시장에서 다른 물건들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중성도 제가 앞에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 수합 방법이 적당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인터넷 홍보 그리고 더 많은 마켓 등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대중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마케팅적인 것들 그리고 홍보에 관한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다혜 학생. 공정무역 제품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은 정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공정무역 제품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몰라서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원인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착한 소비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선순환이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공정무역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 또 경로와 수 방법 앞 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 대학생분들은 다 어느 정도 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전체 프로그램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기후위기와 사실 제가 공정무역에 관한 질문으로 넣었지만 기후위기, 공정무역 두 개 다 모두 해당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세계 속에서 그런 지구 속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서로가 잘 살아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은비 학생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선 서로가 서로의 문제에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구촌 사회에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크게 보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겪는 불합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 역시 혼란스럽고 때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에게 배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세은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일단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의 존엄성도 존중해주고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아직까지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우리가 결국에는 세계 인권적으로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들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다혜 학생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현수 학생께서 시키니까 손을 떨어가지고 다혜 학생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삶을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파키스탄에 사는 한 어린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루 종일 축구공을 꼬매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집이 홍수에 잠겨버리고 가족들도 잃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지구촌 어느 곳에서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일하는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연대권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그들이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강자의 중심으로 강자에게 이익이 가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는 다른 그들을 공감하고 배려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은비 학생이 이야기했던 연대의 이야기와 함께 또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용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많이 배우곤 하는데요. 인간 발달 과정으로 봤을 때 사람이 6세 이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6세가 넘어가면서 타인에 대해 이해를 하고 서로 공감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작년이나 재작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들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나누는 건데 이게 되게 유행한 이유가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 근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유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매우 많고 전 세계적인 70억 이상의 인구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른 공정무역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이런 배려를 갖출 때 우리가 전지구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말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담을 팍팍 드리고 있어요. 네, 제이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조금 더 근본적 부분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본성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쯤 전에 맹자라는 어떤 수염 많이 난 아저씨가 한 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분이 불인인지심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것을 주변에서 본 어른이 반드시 그 아이를 구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가정적 진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문제를 보거나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에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본성적으로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선설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많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가 우물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고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깨닫고 합심해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데 다들 한 손씩 보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성선설적인 이야기까지 잘 달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서 여러분들 다 긴장을 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직 소감 나누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소감을 나누면서 이 포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2달 동안 이걸 하면서 좀 짧다라고 느꼈는데 우리 친구들은 준비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느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 지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따로 물어보는 시간을 아직 가져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또 같이 지도에 참여해주신 차병사 선생님과 차민재 선생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은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공정무역이나 기후위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탐구해보고 그리고 또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 것 같은지 또는 어떤 모습이진 않았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인 저희의 논의가 이 포럼을 보시거나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기후위기나 공정무역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단 관심과 경각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포럼 이야기 되게 잘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학교 수업에서나 아니면 어머니께 간단한 공정무역 혹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되면서 두 주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점점 나빠져가는 상황들 속에서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어른들은 정작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점점 좁혀올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떤 거대한 스노우볼이 우리를 접쳐올지 걱정부터 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미래를 원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아주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또 느꼈다고 하니까 지도한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는데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우리 현수 학생에게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자를 만들 때도 현수 학생 이름을 좀 틀리게 적어가지고 현수 학생한테 안 그래도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더 미안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했던 질문,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환경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이야기 같이 하고 소감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지금 맛있는 거 잘 맞겠고요. 안 한 줄 알고 기분 좋아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를 것이고 다 앞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외국으로 간다면은 저희와 훨씬 더 다른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 있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국가들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먹었던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삼겹살이 그리고 또는 제가 지금 집 가면 잘 수 있는 침대 같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큰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특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다른 환경의 삶에 대해서 또 나는 내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상식에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쪽 다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배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감을 또 해야겠죠? 네. 네, 포럼을 하기 전에 저는 기후위기랑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름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지만은 사실 저도 딱히 그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평범한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날짜만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처음에 포럼을 시작했을 때는 기후위기, 공정무역 이렇게 그냥 단어 2개로 포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 2개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이 책자 3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가 말을 하고 있던 것들이 또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어 2개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늘어나는 텍스트의 분량만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뭐 책임감 같은 것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포럼을 준비 기간 동안에 저와 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이랑 공정무역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도 또 유익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다혜 친구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이번 포럼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내용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은 이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포럼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제 옆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고 이를 통해서 제 자신도 이제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지구는 알면 알수록 새롭고 놀라운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부족할지 몰라도 제가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구의 변화에 아파하고 또 기후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좀 더 확고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아까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지금 아는 거는 늦은 시기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충분히 훨씬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용기 있게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혀 늦었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노력을 많이 해줬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대해서도까지 걱정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이 포럼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를 해주었고 또 선생님에게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었던 또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생님 진짜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 고마운 존재들이 양 사이드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너무 급하게 일주일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얘들아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사실 나는 그날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두 친구가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원래 하려고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를 하면서 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줬던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고 눈물이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님부터.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여기 있는 다른 패널들보다는 되게 시간을 적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옆에 앉아 있으면서 느낀 거는 학생들 되게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앉아 있는데 옆에서 이제 긴장하고 떠는 게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준비 잘 했다고 느껴졌고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제 마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더 공감이 갔습니다.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기후 문제나 아니면 공정무역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공정무역이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생이 되면 좀 즐겨서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오늘을 계기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변에도 알리면서 지금 뉴스에도 되게 일회용품에 대해서 많이 오늘 다뤘던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소리를 내야 점점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다뤄지고 점점 국가적 아니면 그 이상으로 다뤄지고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보람찬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재민님. 사실은 제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게 일자에 맞게 제가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학생들이 2달 동안 준비한 건데 오히려 와서 폐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저도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며 다시 정리해봤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저도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들이 발표해준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펜을 계속 놓지 않고 계속 학생들이 한 내용들을 쓰면서 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했지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보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보다 환경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진보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도와주신 우리 두 분께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사실 제가 이 포럼을 거의 다 도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되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완전하지 않은 선생이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인데 제가 이 포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많이 불안해 하셨을 우리 차미재 선생님과 차명선 선생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차미재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네. 아니요,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까요?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부담스러운데요.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불안했죠. 너무 불안한 일이었고 시간조차도 되게 힘들고 떨렸었는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도 분명히 기후위기와 공정무역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납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중1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이를 먹어봐야 한 3살 정도 더 많은 친구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안 놓고 계속해서 쭉 열심히 2달 동안 달려와 줬으니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저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너무 잘하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변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매우 많이 떨립니다. 사실 아침에도 여기 준비하면서도 계속 떨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매일 이 꿈의 학교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당당하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의 얘기는 너희가 하고 모든 건 너희가 책임져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꿈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꿈의 학교 출신들이고 저희 하남 친구들이죠. 예전에 저희하고 같이 뭐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꿈의 학교 활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왔는데 이 못된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냥 양철이? 네. 책임져. 네. 지용이? 재민이? 도와줘. 너희는 꿈의 학교니까 너희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다만 제가 며칠 어제인가요? 우리 체린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학생으로서 리딩을 했을 때와 강사로서 리딩을 하면서 제가 점점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움직일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그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이야기였죠. 정말 오늘 저희 친구들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줬고요.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끝낸 우리 친구들과 여기 같이 참석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 소감을 말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 교장 선생님도 혹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차병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꿈의 학교에 참여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꿈장이었고, 리딩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왜냐하면 학생이 능동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꿈의 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 포럼 강사로 일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나서고 일을 하려면 그거보다 더 많이 어른들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역지사지 입장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후위기와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이런 문제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학업에나 열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되게 이렇게 엉망이 된 지구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만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되게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40도의 지구에서 살아갈 걱정, 또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걱정,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이제 어른들이 나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여기 어른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부족한 강사였습니다. 부족한 강사였고
아직 노력해서 더 나아갈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족한 강사를 믿고 따라와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부족한 강사를 믿어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네, 저희 풍소년 기후위기 공정무역 포럼 우리에겐 밝은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다.